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유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한국증시의 양시장이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뚜렷한 움직임을 나타낸다라기보다는 사실 어제 시장과 거의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코스피 약보합권, 코스닥은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여전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자금을 가지고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개인들의 물량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받아주는 장세였는데 오늘은 또 오후장이 되면서 약간의 좀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계속해서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나흘째 1,450원대 위에서 움직이면서 강달러가 우리 증시의 상단을 제약하는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말 랠리는 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지만 그래도 연초 1, 2월 바라보면서 투자 전략 제대로 짜보자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저희도 오늘 저희와 함께 2시간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전략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시장 마감을 위한 마지막 한 방. 지금 출발할게요. 파이널샷. 네, 오늘도 한국 증시 양시장은 어제장과 거의 다름없는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 참 어렵습니다. 오늘 시장 사실 크리스마스 랠리, 연말 랠리를 기대를 했었는데 여전히 2,400선에서 2,500선 안에 갇혀있는 코스피입니다. 다만 좀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보자면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삼성전자 쪽으로 오늘 좀 들어오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쪽으로도 들어오고 있고 지금까지 오래 쉬어갔던 현대차 쪽으로도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대량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완성차 쪽은 좀 긍정적인 모멘텀보다는 부정적인 모멘텀이 더 많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는 듯합니다. 이런 악재를 현재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외국인들 인식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완성차 쪽 그리고 전기차 쪽까지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에 유럽 안에서의 자동차 판매량이 공개가 됐습니다. 11월 유럽 자동차 판매는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 넘게 쪼그라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역성장했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 하이브리드 쪽이 좀 그나마 성장을 했었는데 16%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가솔린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두 자릿수 이상으로 역성장했습니다. 좀 브랜드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봐야 할 기아 보시다시피 8% 넘게 쪼그라들었습니다. 현대차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나마 기아가 미국 쪽에서 유럽 쪽에서 괜찮은 실적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현대차 보시다시피 두 자릿수 이상 쪼그라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2% 넘게 판매량이 줄어들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가 계속해서 못 갈만하죠.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 쪽이 보시다시피 유럽 안에서 역성장한 가운데 테슬라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무려 28% 넘게 판매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테슬라도 부진하고요. 현대차, 기아 말할 것도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11월 작년 대비해서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가 앞으로 더 떨어질까요? 아마 증권가의 대답은 아니요인 것 같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현대차, 기아가 실적 피크아웃 논란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현대차, 기아가 워낙 2023년까지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2024년이 되면은 실적 피크아웃이 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고 이런 피크아웃 논란이 있긴 했습니다만 현대차와 기아는 연이어서 긍정적인 실적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잘하면은 앞으로 이것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감이 나오길 마련입니다. 특히나 하반기부터 이러한 우려감이 좀 강력하게 나왔는데요. 주가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현대차 보시다시피 이번 6월까지는 그래도
주가 흐름 괜찮았습니다만은 그 이후부터는 사실 주가 흐름 부진했고요. 기아도 마찬가지이고 현대차와 기아만의 문제는 아닌 듯합니다. 전 세계의 완성차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꽤나 좋지 않았습니다. 포드도 대표적이고요. 도요타 마찬가지고 폭스바겐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나마 테슬라의 주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전기차 판매량이 어마어마했다라는 이 숫자적인 측면보다는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와의 관계로 인해서 하반기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실 테슬라 제외하고 비아디 제외하고는 주가 흐름 보시다시피 굉장히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차와 기아가 이 정도의 주가 흐름을 계속해서 끌고 가게 될까요? 아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자면 현대차와 기아는 저평가됐다라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트럼프 당선자,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보편적 관세 10%가 부과하게 된다면은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판 것보다 10% 정도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감익은 피하기 어렵지만은 이를 반영하더라도 현재 밸류에이션 굉장히 낮은 수준에 위치해 있다라는 게 증권가의 대체적인 코멘트였던 것 같고요. 또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4조 원가량의 자사주 매입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가 이 흐름에 대한 기대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기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본격적으로 2025년부터 주주 환원 정책을 시작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전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대차와 기아가 최근에 내놓은 정책들을 보면은 확실히 2024년보다는 2025년부터 확실한 주주 환원 정책을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적 물론 이전 대비해서 나빠지긴 하겠습니다만은 밸류에이션 괜찮고요. 앞으로의 주주 환원 정책도 괜찮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대차로 들어오는 이유는 우리가 아마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이러하고요. 테슬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래도 괜찮습니다. 보고 가시죠. 테슬라 관련주로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도대체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렇게 테슬라 관련주로 움직이고 있을까라고 살펴봤더니 앞으로의 전망이 좋습니다. 2025년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량 판매량이 20에서 3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물론 일각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워낙 낙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숫자가 잘 지켜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2024년 테슬라 차량 판매량은 전년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간밤에 테슬라의 주가가 꽤 많이 올라왔는데 요거는 앞으로 인도대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 1월 2일에 테슬라는 차량 인도대수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4분기에 인도대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바클레이즈의 댄 레비는 51만 5천 대를 인도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고요. 이는 시장의 컨센서스 대비해서 약 5천 대 정도 더 많은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테슬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좋은 가운데서 인도대수에 대한 기대감까지 커지면서 테슬라의 주가는 함께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관련주로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들 수급이 붙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사실 모멘텀 조금 더 많습니다. 이어서 만나보시죠. 테슬라의 모델 Y의 페이스리프트 버전이 공개가 됐습니다. 주니퍼인데요. 앞에 보시는 사진처럼 앞으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기대감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2024년 12월 그리고 2025년 1월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을 시작을 한다고 하고요. 2025년 1분기에 공식 발표가 되고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2025년 1분기에 5인승 버전으로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 테슬라가 중국에서 더 많이 팔릴 수 있는 모멘텀들을 하나둘씩 갖춰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렴이 버전도 나오는데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모델 Q입니다. 사실 모델 Y의 페이스리프트 버전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전체 판매량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델 Q는 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증권가의 많은 애널리스트는 이 Q가 중요하다라는 투자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모델 Q가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인데요. 2025년 하반기에 출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조금을 적용하게 된다면은 이후에 3만 달러 미만으로 현재 책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가격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량이 높아질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벌고 있고요. 모델 3보다도 15% 정도 작고 30% 정도 가벼운 모델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인도대수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테슬라는 사실 판매 대수가 늘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FSD 쪽, 자율주행 쪽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시그널로요. 완성차, 전기차 만나보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해볼 만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종목별, 업종별로 어떤 뉴스들 주목받고 있는지 종목 시그널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헤드라인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풍산 소식입니다. 유진 회장의 트럼프 취임식 초청 소식에 풍산과 풍산홀딩스의 주가가 동반 급등하고 있습니다. 유진 풍산그룹 회장이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았다라는 소식 전해졌고요. 류 회장은 대표적인 미국통 경제인으로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 등 공화당 인사들과 특히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류 회장은 현재 참석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앞서 들었듯이 테슬라의 4분기 인도량이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 나타나고 있죠.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2차 전지주들의 강세 연출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이제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대체로 상승세를 보인 점 역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테슬라의 주가 나흘 만에 상승 전환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안도감을 안겨줬고요. 테슬라는 바클레이스가 테슬라의 4분기 차량 인도량이 사상 최대치인 51만 5천 대에 이를 것이다 라고 전망하면서 오름세를 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는 이정재의 지분 매각 소식에 주가 10% 넘게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최대 주주인 배우 이정재가 전날 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 지난 18일 회사 주식 일부를 장내 매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정재 이사 등 특별 관계자의 지분은 기존의 38.65%에서 37.04%로 1.6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는 배우 정우성과 이정재가 함께 투자한 콘텐츠 기업이고요. 오징어 게임 2의 넷플릭스 공개를 앞두고 최근 주가 급등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헤드라인 열어볼까요? 네, 이스페타시스는 5,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주가는 급등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이 이스페타시스의 유상증자에 대해서 두 번째로 제동을 걸었죠. 전날 금감원은 지난 11일 이스페타시스가 제출한 유상증자 증권신고에 대해서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증권신고서의 중요 사항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불분명해서 투자자들에게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금감원 측은 이스페타시스가 주주들에게 어떤 설득 노력을 했는지도 기재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4가지 헤드라인 살펴보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경국 과장 만나볼게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계실까요? 오늘은 풍산 관련된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갖고 와봤습니다. 일단 좀 말씀드리면 일단 오늘 그 류진 풍산그룹 회장이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에 초청을 받았다는 이유로 일단은 풍산이 장초반 급등세를 연출하다가 일단 음봉을 연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진 회장이 대표적인 미국성 경제인으로서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공화당 인사들과 일단 친분이 깊은 것으로 일단 시장에 알려져 있고요. 한경협이 12월 초에 미국에서 연한미 재개회의에서 참석자들이 류 회장의 소개로 미국의 이제 주요 인사들을 만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1기 출신 인사들과 만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이 최근 정치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을 좀 생각한다면 그와의 친분이 기업의 펀더멘탈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업의 기회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 그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가능성이 엿보인다면 주가가 다시 급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풍산은 24년 상반기 광산의 공급 조절에 기인한 구리 가격 상승이 신동력 사업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적 개선과 이어져 역대 최대 수준의 영업이익이 달성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주가 수준에 반영되었던 트럼프 당선인 취임과 함께할 구리 가격 하락 우려 그리고
방산 사업에 대한 센티 악화 요인이 어느 정도 일단 주가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일단 판단하고 있고요. 오히려 내년도에는 유럽 국가들의 국방비 감소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기존 수출에서 창출된 매출이 여전히 존재하고 25년 상반기 155mm 포탄 증설이 완료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가적인 측면에서 부정적 요인보다 긍정적인 요인이 더 많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오후장 공략주로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오늘은 테스라는 종목을 좀 가져와 봤고요. 투자 포인트 몇 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사는 반도체 전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반도체 장비 업체고요. 국내 메모리 업체에 PCBD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25년은 메모리 반도체 업체의 D램 공정 전환 그리고 신규 투자에 따른 장비 발주가 24년에 이어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24년 3분기 동사의 실적을 좀 살펴보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한 508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41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일단 성공을 했습니다. 장비의 포션 같은 경우에는 D램이 66%, 낸드가 34%로 고르게 일단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또한 수주잔고도 488억 원으로 4분기와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를 높일 수 있을 만큼 차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에 대한 예상은 현재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6% 증가한 640억 원으로 이때 추정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또한 70억 원으로 전년도 부진을 탈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D램 원비 나노미터 증설 그리고 전환 투자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19년부터 23년까지 낸드용 장비 매출이 60% 이상으로 시장에서는 낸드용 장비 업체로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일단 밸류에이션 측면에 있어서 낸드용 장비 업체는 조금 더 시장에서 낮게 평가받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4년도 D램 쪽 장비 매출이 비중이 늘어나면서 사업 구조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일단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25년 예상하고 있는 장비 관련 예상 타임라인은 상반기에는 D램용 장비 그리고 하반기에는 낸드 전환 투자에 따른 낸드용 장비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좀 말씀드리면 D램용 장비는 대략 한 1,600억 정도, 낸드 장비는 1,000억이 조금 넘는 수치로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동사의 추가적인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모멘텀은 메모리 선단 공정 집중 투자에 따른 PCBD 장비의 ASP 상승 기대 그리고 공급 대수 확대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 중화권 신규 공급에 대한 재료가 나와준다면 현재의 주가 수준을 탈피할 수 있는 좋은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 측면에 있어서도 동사를 분석해보면 25년 예상 실적 기준 PER 7배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동사의 과거 19년부터 22년까지 평균 PER이 17배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주가 수준은 상당히 저평가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기술적으로도 4월 32,900원 장중 고점을 터치하고 반도체 업종의 전체적인 하락과 함께 50%가 넘는 일단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보여줬는데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현재가 부근에서는 매수가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 2만 원, 손절 라인은 12,000원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스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선택 살펴보겠습니다. 최효은 앵커가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 안에서 사고 있는 기업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네이버 이름 올리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SK 하이닉스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IT 투톱 기업 그리고 플랫폼까지 강력하게 매수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 현대차, 다섯 번째로는 오랜만에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 쪽으로 매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한양행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한화 시스템입니다. 세 번째로는 풍산. 정치적으로 함께 엮이면서 올라갔던 기업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오히려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번째로는 HT 현대 일렉트릭, 다섯 번째로는 고려 아연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외국인 수급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에코프로 BM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세 번째로는 HLB입니다. 특히나 로봇 쪽으로도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번째로는 실리콘2, 다섯 번째로는 펩트론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어제 상한가에 안착했던 삼천당제약, 외국인 투자자들은 좀 덜어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로는 JYP 엔터, 세 번째로는 루닛, 네 번째로는 에코프로, 다섯 번째로는 알테오젠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 수급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안에서 SBS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포스코홀딩스, 세 번째로는 우선주, 네 번째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다섯 번째로는 한미반도체 이름 올리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SK 하이닉스가 가장 먼저 자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풍산, 세 번째로는 HD 현대중공업, 네 번째로는 효성중공업, 다섯 번째로는 삼성전자 이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기관 수급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실리콘2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VT, 세 번째로는 UTI, 네 번째로는 세경하이테크, 다섯 번째로는 SOS랩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5위권에는 인텔리안테크, 네 번째로는 SG, 세 번째로는 JYP 엔터, 두 번째로는 카페24, 첫 번째로는 3A 로직스 이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 수급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이데일리온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는 만루 홈런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슴을 뻥 뚫어줄 만루 홈런 같은 종목들 함께 발굴해 보시죠.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시장은 이제 거래 자체가 좀 한산한 느낌입니다.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수 상단을 좀 제약하고 있는데 오늘 시장 판세 어떻게 읽어보고 계실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시장 판세를 얘기하자라고 하면은 산타클로스가 없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산타만 없느냐라고 하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뭐 스크루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도 이해되실 겁니다. 산타 랠리라고 우리가 이 시즌만 되면은 모두가 기대를 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 산타랠리라고 해서 지금 이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가지고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좋았던 적은 거의 없지 않나 싶어요. 대부분은 이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이런 양도세 문제 같은 부분 때문에 이제 매도가 많이 나오는 과정이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반기에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뭐 양도세는커녕 지금 내가 보유한 종목들을 어떻게 잘 빠져나와야 되느냐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빠져 있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뭐 자연스럽게 뭐 내일 이제 휴장이고, 그리고 이제 뭐 폐장을 곧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올 한 해 이 마무리를 잘하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산타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에는 원래 없었고, 사실 우리나라는 산타랠리라고 하면 사실 11월에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 당시엔 제가 산타가 미리 온 것 같습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좀 미리 왔다 간 산타가 아닌가. 지금은 산타가 지금은 자리를 비웠다 생각하시면 되고, 대신 우리 여름부터 우리를 못 살게 굴었던 이 스크루지 영감님 같은 그런 분도 이 시장에 지금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굉장히 조용하다라고 아까 한마디로 압축을 해주셨는데 정확한 평가인 것 같습니다. 뭐 지난주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이 주 초에는 이제 주가가 빠르게 올라오면서 이제 환호를 하고 있다가 FOMC 앞두고 경계감 나오더니 거기에서 또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또 나왔죠. 그런데 너무 PC 물가지수도 괜찮게 나오면서 그래도 예상치보다 좀 낮은 발표치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안도하고 있듯이 시장이 그런 상황에서 올해를 이제는 잘 마무리 짓고 그리고 내년을 준비하는 이런 동향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수급이나 이런 동향을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갑작스럽게 뭐 로봇주가 움직인다던가 뭐 화장품주 이제 뭐 다들 이슈는 있었지만 한 번씩 올라온다던가 이런 뭐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M&A 이슈로 화장품주 움직이고 이제 로봇 관련주는 이제 각자 이제 현대사모의 이제 로봇 관련된 이런 이제 인간을 대신하는 이런 용접공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로봇이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는 뭐 공중제비를 한 바퀴 도는 산타봇을 공개하고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정도 외에는 특별한 이슈가 있는 섹터 외에는 잠잠하게 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산타도 스크루지도 없지만 여러분들도 좀 조용하게 잘 마무리하면서 이제는 좀 차분하게 내년을 좀 준비하면 되는 증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코스피 일봉 차트 보시면은 우리 시장 굉장히 차분하게 움직이고 있죠. 지금 2,500포인트 올라가기에는 환율이 너무 부담된다라고 많이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제가 반복을 해도 이거는 과하지 않아요.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오려면은 적어도 환율 쪽에서는 조금은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코스피는 조금은 쉬게 놔두고 우리가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어떨까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스닥 차트를 싹 보시면은 투매를 완성하고 우리가 한 달 동안 기다렸죠. 예, 그 투매를 완성하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까지도 최근에 깔끔하게 680 살짝 이탈하면서 마치고 다시 회복만 하면은 700 넘어가는 거는 사실 어려운 일 아니다. 700 중반 정도는 뭐 750, 60 정도 되는 구간은 목표치도 아니다. 어차피 지나가는 구간이 될 텐데 제 생각이 맞다라고 하면 내년 상반기 초에 1, 2월에는 생각보다 더 강한 코스닥 시장이 될 수 있다. 코스피에서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만큼 코스닥에서 더 강하게 움직여줄 수 있다. 예, 그래서 형님보다 나은 아우를 저는 기대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지금도 계속 이슈 나오는 거 보면 코스닥 쪽에 기대감을 많이 모으고 있고 CES,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브리핑 해드리고 있죠. 이런 섹터들 쪽으로 잘 집중해서 보신다라고 하면은 걱정할 필요 없고 또 이제 뭐 친환경이나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트럼프라고 해서 무조건 친환경을 배척하는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오늘 말로 없는 시간에는 뭐 이런 사회적 현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지수가 또 조용하다 보니까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 사람이 정말 석유화학 쪽만 좋아하는 사람이냐, 친환경은 정말 배척할 사람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종목들이랑 이제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끝까지 집중하신다라고 하면은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이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보시면은 궁금한 점 다 해소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산타는 없지만 그래도 스크루지도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분하게 좀 대응해 보면서 앞으로 대응해 볼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잘 선별해 보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득점 낼 수 있는 종목들 하나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타 종목으로는 한화솔루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업체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친환경 시대가 이제 트럼프가 오면은 좀 사라지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 때문에 우려되는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이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는 좀 지금 주가 자체만 보더라도 너무나도 뭐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제 주주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과거부터 기대감은 많이 모았는데 항상 주가는 실망스럽게 내려가다 보니까 이번에도 한화솔루션은 안 되는 건가 고민이 참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한화솔루션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다른 종목들이랑 아무리 비교해도 이 종목이 최소한 지금 수급이 크게 들어오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할 뿐이지 안타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외해야 되냐 들어와야 되나 어느 포지션을 놔둬야 되나 고민하다가 딱 안타 종목이 해당되는 것 같아요.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알다시피 태양광 산업 사실은 지난 정권에서 태양광을 좀 살려보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렇게 뭐 쉽지는 않았어요. 중국의 저가 공세에 우리가 좀 많이 밀려나면서 국내 시장에서는 사실 좀 태양광 쪽이 이제 길을 펴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자 대신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미국의 한화큐셀 미국을 아예 장악하고 있다시피 한 기업이란 말이에요. 미국에서도 이제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조지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태양광 허브를 좀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 솔라 허브를 통해서 이제 돌파구를 한번 마련하겠다라고 준비는 잘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 준비하는 과정 동안
이 자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버틸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캘리포니아, 조지아 이런 구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현대차도 조지아에다 공장 지었죠. 이런 것처럼 이쪽 구간에는 친환경 쪽으로 해서 주 자체에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자, 미국은 이제 법원이나 이런 쪽을 가더라도 캘리포니아 같은 쪽에 이렇게 뭐 친환경 쪽으로 이제 앞장서는 이런 기업 쪽에 해가지고 국가나 대통령이나 뭐 의회에서 간섭하지 못하게 계속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친환경 쪽을 이제 배척하는 것 같아도 그렇게까지 심하게 관여는 못한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 생각하셔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이 친환경 기업들을 못 살게만 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효율적으로 살자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출신이 기업가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제 친환경을 타박하는 것 같지만 본인의 투표 텃밭인 이제 텍사스 쪽에 있는 이런 지지 기반을 확보할 겸 당연히 석유화학 산업 그리고 천연가스 산업, 뭐 셰일가스 산업 이쪽을 육성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지금은 가격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보자는 겁니다. 친환경을 막자가 아니에요. 대신 트럼프는 지난번에도 가장 먼저 한 게 법인세 21%를 내리는 거, 이번에도 15%를 내리겠다 얘기하고 있죠. 기업에는 굉장히 관대한 사람입니다. 잘하는 기술력에 대해서, 아주 좋은 기술력에 대해서 이 부분을 길을 막거나 하는 사람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은 미국에다 공장을 짓고 미국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 이 하나솔루션 제가 볼 때는 걱정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돌파구로 지금 포장재 중에서 완충 포장재, 우리 IT 기기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예민하기 때문에 포장할 때 완충재를 넣죠. 근데 이 부분을 친환경 소재로 해서 LG 디스플레이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 소재를 바로 하나솔루션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개발한 거니까요.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 LG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앞으로 완충재를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하나솔루션에 소재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돌파구를 찾을 수가 있다. 신사업이 또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있다라는 정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태양광이 워낙 이제 본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기존에는 이제 실리콘셀로 해가지고 최대 효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한 29% 정도밖에 안 나왔었는데 이제 텐덤셀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항상 기대하고 있는 이 페로보스카이트 쪽을 통해서 양쪽을 통해서 이제 같이 호흡을 맞춘다라고 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텐덤셀을 통해서 효율을 49%까지 기존에 있던 실리콘셀 대비해서 50%의 효율을 더 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있고 효율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워낙 바닥 쪽에서 좀 어렵고 트럼프가 당선되니까 이것도 힘든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만 보면은 사실 선뜻 손은 안 나가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악재가 이렇게 만발하고 좀 어렵게 흘러가는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해안을 가지고 이 종목을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동안엔 좀 지켜보다가도 지금 구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볼만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적 메리트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태양광을 국내 시장은 저는 조금 물음표가 있는데 미국 시장으로 넘어가거나 이제 해외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안타 종목으로는 손색이 없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함께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안타 종목은 이제 한화솔루션으로 살펴봤고요. 태양광 관련주 안에서 꼽아봤습니다. 이로타 종목도 친환경 이제 종목들 안에서 살펴볼 텐데 수소 관련주인 JNK 글로벌 꼽아오셨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최근에 정치 테마주로 엮이기도 했고 수소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종목도 이제 해외 쪽 모멘텀을 보는 게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뭐 국내 시장에서도 수소 같은 경우는 발전할 수는 있지만 뭐 우리는 그래도 이 지형이 너무 땅이 좁다 보니까 수소 충전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겁먹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인프라를 구축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다. 좀 시간이 좀 걸리고 이제 인식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과거부터 이 기업이 이제 뭐 아람코하고 계속 이제 커넥션이 있으면서 뭐 테스트로 뭐 처음에 100대를
수출했다가 이제 아예 수소 추출기를 계약을 맺었죠. 그래서 뭐 중동 쪽에는 지금 계속 석유만 캘 수는 없다 보니까 미래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수소 쪽에 관심을 참 많이 두고 있는 국가들이 지금 대표적으로 사우디부터 시작해서 뭐 UAE나 여러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쿠웨이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국가들하고 계속 링크가 되고 있다 보니까 중동의 차세대 에너지 쪽으로 해서 이 JNK 글로벌 자꾸 과거 기존 사명인 JNK 히터가 나오는데 원래 히팅하는 업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수소 추출기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기대감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동뿐만 아니라 이제 북미하고 유럽도 공략을 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가기에는 이런 마케팅 비용이나 뭐 구축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제 캐나다의 지백사하고 이제 연합을 맺으면서 이제 북미하고 유럽까지도 진출할 수 있는 이런 뭐 부분을 만들었다라는 걸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미래에 대한 준비는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친환경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트럼프가 8년을 한다라고 하면 또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4년 동안 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이다라는 걸 생각하면은 제가 볼 때는 JNK 글로벌은 지금부터 시작해도 이루타는 걱정할 게 없고 사실 정치 테마주에 엮인다라고 하기에는 주가에 움직임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그쪽은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루타 종목으로 JNK 글로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루타 종목 살펴보았고요. 이번에는 3루타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JC 케미칼 꼽아주셨는데 이 종목은 어떤 모멘텀 가지고 있을까요? 네, JC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이제 뭐 파뮤 사태 나오면서도 이제 인도네시아의 파뮤 공장이 굉장히 또 여러분들께 많이 알려졌던 이런 기업인데요. 바이오 디젤, 바이오 증류 쪽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뭐 가장 앞서가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은 최근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또 탄소 포집 얘기했었죠. 그래서 제가 뭐 기존부터 그 얘기 나오기 전부터 탄소 포집은 유니드와 뭐 그린 케미칼이 대장입니다라고 했는데 최근 에코바이오까지 엮이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그리고 바닥권에서 이제 움직일 타이밍을 보고 있는 종목이 바로 이런 JC케미칼 같은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자, 우리나라 지금 이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2030년까지 이 녹색 금융을 해서 뭐 450조를 지원한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관련된 쪽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 올해도 끝났고 하니까 한 6년 정도 동안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하겠다라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친환경 기업들 지금 해외 모멘텀만 계속 봤는데 국내 모멘텀도 만만치 않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뭐 체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 비율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도 기존에 3%였는데 이제 7월에 3.5%로 상향하는 이런 법안이 나왔습니다. 계속 꾸준히 한 번에는 아니어도 점진적으로 점차 늘려갈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부 정책적으로도 좋은 부분이고 미국에서도 좋은 소식 들리고 있고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파묘 시장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최근에 뭐 DS 단석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에 이제 1조 원 이상 되는 뭐 연 매출의 95% 되는 계약을 한 번에 맺을 정도로 이제 뭐 지속 가능 항공유 같은 경우 SAF 시장 같은 경우가 열리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2050년까지 해서 아직 많이 남긴 했지만 100%를 대체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기술력을 가진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또 이제 좋은 기술력을 가진 기업 중 하나다 보니까 앞으로 미래에 대한 이런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제가 3루타는 항상 호타준족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충분히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이고 바닥권에서 아직 출발 안 했는데 수급만 한번 들어오면은 멋지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 내년까지 트렌드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가 바닥에 있는 이런 구간에서부터 관심 가져보시면은 멋지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JC케미칼까지 살펴봤습니다. JC케미칼은 요즘 또 핫한 탄소 포집 관련주로도 함께 엮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상승세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늘의 하이라이트 만홈런 종목을 공개할 시간인데 공개하기 전에 이제 그동안 우리가 공략해봤던 만홈런 종목들 수익률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함께 좀 체크해 볼까요? 네, 뭐 수익률이라고 하면 뭐 범양건영이 말로 없는 뭐 첫 번째 종목으로서 굉장히 멋진 수익률을 기록했죠. 뭐 87%대의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하고 나머지 종목들을 그 뒤를 이어서 달리고 있는데요. 이 종목들이
내년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내년 1분기면은 도달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서 아마 요 정도 나오면은 다 말로 홈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말로 홈런 종목 하나 남았는데 이 종목까지도 집중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상반기에 아주 웃으면서 여러분들 이제 2분기를 맞이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잠시 후에 공개되는 말로 홈런까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높은 수익률 보여준 만홈런 종목들 정리해봤고요. 이번에 오늘의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홈런으로 지오릿 에너지를 꼽아주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만홈런이 되고 있을까요? 네, 말로 홈런 종목인데 조금 작은 종목을 오늘은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제가 그래도 좀 사이즈 있는 종목을 많이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이슈들이 많이 나왔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스페이스X에 이제 온토면 배터리를 연료 전지를 공급한다라고 하죠. 원래 테슬라에도 납품하던 기업이니까 놀라울 게 없는데 이 지오릿 에너지가 이런 리튬 원료 쪽을 코스모신 소재에 공급하고 코스모신 소재가 양극재를 또 이제 공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밸류체인에 좀 포함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남자 테슬라의 이 CEO 스페이스X하고도 엮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에이프로젠에 핀수되는데 뭐 초록펜까지 엮이면서 작은 부분에서 좀 괜찮겠느냐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초록펜까지 엮여가지고 좀 이제 수혈하는 부분은 수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걱정될 만한 리스크도 좀 해소가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신사업으로 정종경 교수님 뭐 전 세계에서 이제 뇌질환 쪽으로는 파킨슨병이나 이쪽으로는 가장 뭐 권위 있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뇌졸중 치료제 사업부로 해서 신사업도 추진한다라고 하니까 새로운 기대감까지 몰고 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금 조달에 성공했고 새로운 사업까지 진출한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고요. 지금 제가 1,500원 전후 구간이면 너무 좋습니다라고 기존부터 많이 강조해드렸던 종목인데 드디어 왔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1,500원 전후 이하면 더 좋고 전후 구간이면 편안하게 보시고 1차 목표치는 2,000원, 2차 목표치는 2,500원까지 보시면서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50원 이탈할 때 리스크 관리만 하시면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이런 스몰캡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오릿 에너지 오늘의 만홈런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목표가 2,000원까지 보고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눌게요.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슈 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식시장 참여만 생각해 봤을 때는 다음 주 월요일이 끝이기 때문에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은 건데 2024년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김태훈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시장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꽤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미국의 다사다난했죠. 다사다난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또 우리의 또 정치적 리스크도 부각되는 한 해였고 네. 2024년 주식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직 좀 이르긴 합니다만은 12월 전까지 좀 이슈를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면 우리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역시나 이 비상계엄이겠죠.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고 이 사안이 내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올해 그 여름에 있었던 이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이게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이어지면서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 모두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11월 달에 있었던 롯데그룹의 이 유동성 위기설, 이것도 또한 우리 시장에서 큰 충격을 주긴 했죠. 그리고 작년 연말부터 해서 올해 연초에 태형건설이 워크아웃 들어가면서 부동산 PF 위기가 우리 시장을 또 짓눌렀습니다. 여기다 이제 전기차 캐즘,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전기차 위기설이 또 나오면서 그것도 이슈가 되기도 했고요. 또 그다음에 해외 부동산 투자 실패했던 이 부동산 펀드, 이게 또 시장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홍콩 H지수, ELS 지수가 또 이게 또 부실 문제가 또 발생을 해서 이 부실 판매 때문에 또 시장이 많이 시끄러웠죠. 전반적으로 이러한 그 주식시장의 이런 다사다난한 것들이 내년까지도 이어질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꼼꼼히 체크를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좀 경제가 어려워서 생긴 일도 있는 것 같고 정치적인 리스크도 부각이 됐고 정치적인 리스크를 조금 더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그때부터 좀 시장이 좀 흔들린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그전에도 시장이 안 좋았는데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사실 정부에서 어떤 정책들을 내놓아서 시장이 잘 가도 이게 부족한 상황인데 그마저도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역시나 이제 이 비상계엄이라는 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과연 있을 만한 일인가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생각하는 그죠. 그런 요인이죠. 그러다 보니 그때 이후로 물론 그 전부터 한국에 대한 이 원화 자산에 대한 비중은 축소하고 있었지만 이 비상계엄 이후로 12월 3일 날 이후로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물에 대해서 즉 한국 원화 자산에 대해서 비중을 많이 줄이고 있고 오늘도 이 크리스마스 이브를 앞둔 상황에서도 외국인 투자가들은 팔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원화 자산을 팔고 달러로 교환해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이 비상계엄의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은 불확실성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물론 1차, 2차를 걸쳐서 이제 탄핵이 됐습니다. 가결이 돼서 헌재로 넘겼는데 헌재에서 탄핵 심판이 180일이나 걸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슈가 또 우려가 또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있는 것이죠. 한국에서 과연 한국이라는 나라에 투자를 한 외국인 투자가들의 이 돈을 책임져 주는 게 누군가, 이 안전을 담보해 줄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부담감이 좀 커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외국의 그 국제 신용평가사, 특히 이제 오늘 아침 경우는 이제 피치가 이 유럽의 회사인데요. 피치가 한국의 이 불확실성이 계속되면 내년에 국가 신용 등급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는 식으로 주요한 인물들이 말을 했습니다. 이건 일종의 경고인데요. 불확실성이 계속되면 그만큼 시장에 대한 리스크도 커지고 그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1,45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국가 신용 등급에 대한 리스크가 커질 경우 내년 초에는 1분기 때는 1,500원 원달러 환율을 볼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우리 국내의 인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이러한 경기 침체를 더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 수출 대기업들은 해외로 수출할 때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서 수출이 더 늘어나는 효과는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원재료를 해외에서 수입해 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도 커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좋은 면과 나쁜 면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국가 신인도의 리스크는 국민 경제 전반에 걸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 증시에도 이 악재로서의 그런 그 영향을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이 불확실성 때문에 강화시켜줄 위험성이 분명히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네, 뭐 달러 강세도 사실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피해갈 수 없는 그런 글로벌한 트렌드가 돼버렸고요. 단연히 워낙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들어올 모멘텀이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인데 외환 시장의 변동성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달러에 대한 엔화 환율도 문제입니다. 일본이 네. 금리를 인상을 하긴 했는데 네. 그래도 여전히 뭐 엔화 환율이 크게 뭐 움직이진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올 연초에 이 일본 은행에서 3월 달 정도에서 이제 이 제로 금리를 포기한다고 시장이 말했을 네. 때는 설마 일본 은행이 금리를 올릴까 했습니다. 왜냐하면 20년 동안 일본이 그 재정적으로 어려움,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움보다는 경기가 침체를 해서 제로 금리를 그렇게 오랜 동안 유지해 왔었는데 드디어 제로 금리를 포기하고 기준금리를 손볼 수 있는 시기가 왔다라는 분위기는 익었지만 설마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7월 31일 날 일본은행 총재가 전격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해서 그러니까 금리가 싼 일본 엔화를 차입을 해서 해외 달러나 원화나 이런 다른 이종 자산에 투자를 하는 엔캐리들을 청산시키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가져왔죠. 이 충격이 엄청났습니다. 니케이 지수도 폭락을 했고 우리 워낙 코스피 지수도 폭락을 했고 미국의 다우 지수도 폭락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되면서 전 세계에서 이 엔화가 일본으로 다시 몰려오는 현상이 나타났죠. 이 충격이 엄청난 거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이런 이 비상기업 같은 경우는 시장 외적인 충격이라면 이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은 즉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시장 내적인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지난 7월 30일 날 한번 금리를 인상했다가 이렇게 호되게 혼이 나고 나서 결국은 이 우치다 시니치 부총재, 일본은행의 부총재가 한 7일 만에 그 앞에 나타나서 기준금리를 신중하게 다루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좀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3회 연속 일본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로 가져갔습니다. 그만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굉장히 큰 리스크로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 다 다가왔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일본은행이 다시 한번 기준금리 인상을 얘기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이제 150엔이 넘어가고 그러면서 일본 내부에서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일본 은행이 어쩔 수 없이 다시 또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뜻은 내년 상반기 중에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올린다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고 이에 대한 리스크를 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엔캐리 트레이드가 이제 여름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사실 주식시장이 좀 크게 흔들렸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2025년에도 한 차례 더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 짚고 왔습니다. 외환 시장이 이제는 좀 예측하기 힘든 국면으로 들어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롯데그룹의 유동성 위기도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롯데그룹의 유동성 위기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급락 흐름이 나오기도 했고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좀 반등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결론만 봤을 때는 어렵긴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앞에서 처음 말씀드렸던 이 비상기업 같은 경우는 시장 외적인 충격이었다면 그 다음에 엔캐리 트레이드는 시장 내적인 리스크였습니다. 그리고 이 롯데그룹의 유동성 위기는 지난 11월 18일 날 오전에 찌라시가 돌면서 시장에 퍼진 건데요. 이거는 개별 종목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롯데그룹은 재계순위 6위의 우리나라 대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회사가 유동성이 없다는 것은 다른 기업들도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국내 그 국가 신인도도 굉장히 나빠진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롯데는 나름대로 유동성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그 이후에 각종 자산, 즉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을 매각을 하기로 하고 투자도 재조정하면서 이러한 리스크를 줄여가려고 하고 있고 지난번 12월 19일 날 채권단 채무 조정을 통해서 채권단 회의를 통해서 이번에 이슈가 됐던 문제들을 해소하면서 나름대로 한숨을 좀 돌린 측면이 있고 그 이후에 그 비즈니스 호텔이나 이런 것들을 청산을 하고 매각을 하는 그런 수준에 들어가고 문제가 있던 롯데케미칼이 내년도 이 투자를
전체적으로 이제 기초소재 쪽이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는데 이쪽 비중을 30%까지 줄이겠다고 하고 내년도 투자도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롯데에 대한 신용도가 내년 상반기에 좀 개선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건 그나마 좀 다행한 거고 다른 대기업들에 대한 리스크도 지금 여러 가지 빨간불이 들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주의해서 좀 살펴보셔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케미컬이 워낙 안 좋긴 했습니다. 사실 업황 자체가 안 좋았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좋지 않은 상황인데 유동성 위기에 부딪힌 기업들도 분명히 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이 네. 시점에서 어떠한 기업을 보면 좋겠습니까? 사실 기업 보는 게 요즘에 쉽지가 않아요. 네. 매일매일 트렌드가 너무 빨리 바뀌어서 어떻게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트렌드가 너무 빨리 바뀌니까 이걸 따라가다 보면 계속 막 샀다 팔았다 하면 손절매를 쳐야 됩니다. 네. 근데 손절매가 손절매를 부르다 보면 원금 손실 까지고 결국은 투자가 아니라 이건 투기다라고 말하시는 투자자들이 있는데요. 길게 보셔야 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얼마나 길게 봐야 될까요? 뭐 길게 보신다면 짧게 봐도 한 6개월 이상 반기 즉 2달 그러니까 2분기 이상은 보셔야 되고 특히 대형주일수록 길게 보는 투자자들이 발목부터 상투까지 다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충분히 리스크 안에 빠져들었고 그래서 주가가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대형주일수록 이러한 하락한 종목들, 즉 말 그대로 내재 가치보다 더 낮게 시장에서 평가되는 종목들이 있고요. 이런 종목들이 기업 개선 작업을 통해서 내년도에 나름대로 또 원달러 환율이 또 유리하게 움직이고 그런 상황에서 실적도 개선시키고 또 그에 따라서 기업 가치도 올라가고 또 이런 업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살 종목은 뻔하다는 것이죠. 한화오션 같은 경우는 조선업종에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옛날 대우조선해양이 이름이 바뀐 건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그 기존에 그 상선 위주의 사업을 하다가 이게 좀 실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초대형 그 LNG, 그러니까 초대형 그 컨테이너선이나 LNG선 같이 고부가치선으로 이 수주를 바꾸고 하고 또 그다음에 이 지주회사인 한화로부터 해상 풍력 발전을 요번에 그 양수도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하나오션이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그것 때문에 높습니다. 무엇보다도 후판이라고 배를 만들 쓰는 그 가장 기초적인 그 그러니까 철판이 있는데요. 네. 그 후판이 가격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판의 원재료인 철광석 가격도 안정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안정된 상태에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이 배를 만드는데 2,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최소한 그 원달러 환율도 그에 따라서 환차익을 볼 수 있는 기간이 넓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내년에 충분히 흑자로 전환할 뿐만 아니라 수익을 많이 남길 가능성이 큰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위주로 보시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 계속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보다 이번엔 매수가를 좀 더 올려서 한 35,0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시고 손절가는 31,000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45,000원 정도로 길게 보시면 내년 1년 동안 충분히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멘텀이 좀 한번 이제 노출이 돼서 사실 하나오션 더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했는데 앞으로 실적적인 측면을 본다면은 흑자로 전환된다라는 점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 조선업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스토리는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한화오션 넣어두셨다가 앞으로 주가를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우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미국 증시에서 최근 가파른 주가 상승세를 보여온 테슬라에게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만큼 앞으로의 전망에도 귀 기울이게 되는데요. 트럼프의 남자로 불리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모습입니다. 그는 2025년에 저가형 모델 출시와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통해서 차량 판매량이 20에서 30%가량 증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SK증권에서는 정말 30% 증가가 가능할까 그 여부를 분석하는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일단 최근 테슬라 주가는 판매량보다는 FSD의 개선과 자율주행 규제 완화, 그리고 로보택시, 옵티머스 로봇의 진보에 따라 상승 중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년도 판매량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보급형 전기 신차의 출시 여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 다음 장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2025년 초에 모델 Y, 일명 주니퍼가 출시될 예상입니다. 모델 Y의 출시로 인해서 판매량 증가를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 모델 3의 출시 이후 중국과 미국 모델 3 판매량에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에 판매량 증가에 이 모델 Y의 기여는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픽업 트럭, 전기용 픽업 트럭인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는 볼륨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또 실적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를 한 건데요. 따라서 결국에 2025년 판매량은 신규 출시된 모델 Q가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올해 테슬라 차량 판매량 추이를 보면 이제 SK증권에서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판매량을 기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한 판매량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모델 Q의 실적이 앞으로의 판매량을 견인할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그렇다면 모델 Q는 어떤 차량일까요? 테슬라의 모델 Q는 본격적인 전동화 차량의 대중화를 노리는 차량입니다. 그동안 이제 테슬라에서 내놓은 모델들이 기술적인 우위나 세련된 디자인 등에 좀 중점을 두었다면 이 모델 Q의 경우에는 가격적인 합리성 그리고 접근성에 극대화해서 만들어낸 모델입니다. 이 테슬라의 모델 Q는 미국의 출시는 2025년 1, 2분기 정도 될 것으로 보여서 국내 출시는 2025년 하반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목표 가격이 미국 기준으로 보조금을 적용하게 되면 약 $30,000 미만이 됩니다. 우리 돈으로는 4,350만 원 선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디자인은 컴팩트 SUV 또는 크로스오버 스타일로 이렇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모델 3와 비교해서 전장이 15%가량 짧아지고 무게는 또 30% 가벼워지는 그런 모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행거리도 최대 500km로 약 310마일 정도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금 더 합리적이게 되고 또 주행거리도 적당한 수준으로 나오게 될 모델 Q가 앞으로의 테슬라의 판매량을 30% 수준까지 크게 끌어올려줄 수 있을지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이슈들, 기업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인포의 박근호 이사 그리고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분과는 어떠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까요? 주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이 사실 진짜 쉽지가 않은데 앞으로의 시장을 좀 전망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멘텀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봤더니 오징어 게임 2 공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개하기도 전인데 오늘 시장에서 관련주들이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좀 노이즈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모멘텀이 없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전히 모멘텀은 존재한다. 혹은 이제는 좀 위험한 것 같다. 이 두 가지 선택지를 두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근호 이사님. 모멘텀이 아직은 좀 살아있다. 아직은 좀 살아있다. 많은 걸 내포하는 듯한 한마디를 해주셨고요.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요. 네, 모멘텀은 살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관망을 했다가 쭉 늘리면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6일 5시에 보니까 공개가 된다고 하던데 네. 매수 시기는 그렇다면 공개 전, 후?
공개 후에 이제 인기몰이를 좀 해줘야겠죠. 왜냐하면 이제 이 공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시장에 좀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기대감은 이미 반영이 돼 있다. 매수 시기는 그 이후로 본다. 그렇다면 박근호 이사님 좀 자세한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료의 세기로 봤을 때 주가가 사실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맞아요. 근데 1편과 2편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1편은 이거였었죠. 봤어? 봤어 하면서 넷플릭스는 그 순위를 발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시장 1위하고 그다음에 한국 차트 1위하고 글로벌 1위까지 하면서 계속 업데이트되는 뉴스가 나왔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넷플릭스에서 지금 국가별로 엄청나게 이게 그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광고를 하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작하면서부터 너무 좀 빵 터지지 않을까라는 그게 사실 저는 테마주로서 별로 좋은 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7부작인데 이게 이제 한 주에 하나 두 개를 공개를 하는 게 아니라 7부작을 하루에 한꺼번에 이제 공개를 한다라고 해서 이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어떠한 그 영향을 줄지는 좀 약간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가장 좀 긍정적인 부분은 아직 공개도 안 했는데 골든글로브 TV 작품상 후보로 벌써 올랐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심사위원들이 보고 와 이거 대단하네라고 해서 이제 후보작에 오른 건데 일단 뭐 여론은 놔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흐름 보면 2시서부터 덱스터가 이제 플러스로 전환됐고 뭐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아티스트 스튜디오도 아니 덱스터가 15% 넘게 오르네요. 네. 2시 기점으로. 네, 2시서부터 올랐죠. 와. 그다음에 뭐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아티스트 스튜디오도 시초가는 쳐졌다가 이제 위쪽으로 올라왔었죠. 두 자릿수 급락이었는데. 그렇죠. 예. 뭐 가장 저는 뭐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는 게 일단 경쟁작들이 이 오징어 게임을 지금 다 피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티스트 스튜디오나 이런 것들은 이제 관련주들이 조금 더 윗방향을 좀 열어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영화나 이런 데서 흔히 쓰는 어떤 뭐 말이 있죠. 1편보다 뭐 좋은 뭐 2편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 아직 뚜껑을 안 열어봐서 제가 봤을 때는 글로벌 1위 찍으면은 그때 좀 한 번 정도 퍼포먼스 나오는 흐름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비가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1,000억 원이 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1,000억 원인데도 지금까지 넷플릭스 흥행작 대비해서는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간 게 아니다라는 네.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박성시 파트너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이번에 이제 26일 공개에 따른 어떤 기대감은 이미 이제 며칠 전부터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이제 그에 따른 좀 차익 매물이 좀 일정 부분 나오면서 약세를 보였지만 아까도 이제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오후장 들어서 지금 살짝 저점을 찍고 지금 올라가는 그런 흐름은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제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 첫 편이 이제 26일 날 이제 공개가 됐을 때 인기몰이를 좀 많이 못하게 된다면은 또 차익 매물이 좀 일정 부분 나올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월 첫째 주나 둘째 주 정도까지 일단 우리가 그 순위를 조금 확인을 한 다음에 접근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늦지 않을까요? 노이즈 이게 네. 좀 어떤 꾸준히 가는 이슈에 있다라기보다는 사실 좀 단기적인 이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오징어 게임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갔던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만약에 이제 순위를 좀 만약에 1위를 계속 찍고 이제 그러한 우리가 이제 기대했던 만큼 그러한 결과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상승력도 좀 1월 달에 좀 많이 이어질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할 거라고 저는 로제 아파트처럼.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만약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뭐 1위를 못 찍고 약간 지지부진한 어떤 그런 순위를 찍게 된다면 또 차익 매물이 또 강력하게 나올 수도 있는 여력이 존재하죠. 왜냐하면 기대감이 이미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우 이정재가 이제 지미 패런 쇼에 출연을 하면서 오징어 게임 시즌 2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지금 고조를 시켜놓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1월에 순위를 확인한 다음에 접근을 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2 관련 이슈 함께 짚고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해 볼 만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용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이번에는 대외 변수에 상관없이 잘 나가고 있는 업종 조선주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이 조선주는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대표적인 수혜 섹터로도 꼽히고 있죠. 최근에 연이은 호재 들려오면서 그야말로 주가가 쾌속 순항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그룹의 미국 필리조선소 인수 완료 소식이 계속해서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미국 의회는 중국 선박 견제를 위한 초당적 선박법, 이른바 쉽스 액트를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LNG 수출 제한 조치를 철회할 것으로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LNG 선에 관련해서 현재 바이든 정부와 트럼프 차기 정부와의 견해가 많이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취임 이후에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CNN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집권 후에 바이든의 LNG 조치를 완전히 뒤집을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석유와 천연가스 채굴 확대를 에너지 정책의 핵심으로 공표한 트럼프의 입장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반 LNG 기조는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1월에 신규 LNG 수출 프로젝트를 일시 중단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미국 에너지부는 LNG 수출이 환경을 파괴하고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이 될 것이라면서 환경 영향 보고서를 통해서 밝힌 바 있는데요. 그런데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는 취임 이후에 수출 프로젝트를 다시 재개하고 이 보고서를 폐기한 다음에 다시 새롭게 발간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 LNG 수출이 증가하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LNG 선박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우리 기업들의 수혜가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메리츠증권에서는 LNG 선에 부는 한파 봄에 대한 기대라는 분석을 한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일단 현재 LNG 선에 대한 초과 공급 상황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트럼프의 정책 등으로 인해서 2028년부터는 초과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따라서 2028년까지 선박을 원하는 선주나 선사가 조선소를 찾아올 수 있는 마지노선이 2025년이라고 짚었고요. 따라서 내년부터는 발주가 본격화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환율 시대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조선주는 고환율 시대 옥석이라는 평가도 받아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내년에도 백고동을 계속해서 울릴 수 있을까요? 내년에도 계속 순항할 조선주 주목해 보시죠.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기업들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입니다. 오랜만에 듣습니다. 파라다이스 박근호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셨고 오늘 0.7%의 상승세 그리고 기관의 수급이 연이어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을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이유가 객관적인 지표가 좀 네. 나와서 이제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다이스 사실 10,000원 이하로 빠지는 거를 보기가 좀 약간 힘든 종목인데 이 가격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파라다이스, GKL 이런 기업들을 분석을 할 때 우리가 보통 기업들은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을 얘기를 하지만 이런 카지노 기업들은 이제 드롭백, 홀드율이라는 거를 쓰죠. 이제 드롭백이 매출이고 홀드율이 영업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드롭백은 내가 카지노 가서 바꾼 돈, 그게 이제 드롭백이고요. 100만 원을 바꿔서 50만 원을 찾아갔으면은 50만 원이 홀드율이 되는 거죠. 일단 원래는 중국 쪽의 어떤 VIP들로 이제 영업이익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그런 기업인데 이제 중국과 예전에 한학년 때문에 중국 쪽보다 이제 일본의 VIP들 많이 영업이익을 좀 챙기고 매출과 영업이익을 챙기고 있는 상황인데 엔지어 속에서도 일본 VIP들이 지금 역대 최고의 어떤 드롭백을 기록했다라는 어떤 분석 자료가 얼마 전에 나와서 이제는 파라다이스도 좀 약간 그 상승 쪽으로 좀 돌릴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그 카지노 업체들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시티그룹에서 발표하는 CITI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라는 게 있어요. 중국의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가 반등을 하면은 우리나라 카지노 기업들은 거의 90% 이상으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 쪽에 물론 눈높이가 좀 낮아져서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중국 쪽의 CITI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가 좀 약간 완만하게 상승 쪽으로 돌아 나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파라다이스도 일단 조금 신경 써서 좀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하면 호텔도 굉장히
제조사들이 나름대로 영업 실적을 선방하고 있는 상황이고 가격적으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 그다음에 중국 VIP들이 다시 온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파라다이스 지금 가격은 글쎄요 굉장히 좀 약간 저점이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네요. 파라다이스 이렇게 몇 가지 짚어드렸는데 가격적으로 메리트 있다. 이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만나보고 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듣는 카지노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나 지금 한국 시장은 전체적으로 가격 메리트를 가지고 가고 있는 기업들이 꽤 많은 상황인데 그 가운데서도 중국의 경기 침체를 이미 반영을 했고 앞으로의 중국 경기 반등에 따라서 실적, 주가 반등이 좀 기대될 만하다라는 부분에서 파라다이스 함께 짚고 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는 솔리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이 기업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솔리드가 제가 이제 지난 11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좀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눌리지 않고 야금야금 올라가는 게 아무래도 우리가 좀 계속적으로 좀 신경을 써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무선통신 분야에서 이동통신 중계기, 광정소 장비 그리고 이제 개방형 네트워크 기술을 적용한 기지국 관련 장비를 생산을 해내고 있는데 일단 국내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을 확대하고 있는 유일한 그런 이제 통신 장비 회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국내 중계기 공급 1위 업체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북미과 유럽 시장을 지속적으로 지금 진출을 하면서 특히 이제 북미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내고 있는데 이번에 미국 법인 솔리드 기어가 미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 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400억 가까운 자금을 일단 지원받을 예정이고 그 자금을 통해서 이제 오픈랜 기술을 이제 개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북미 쪽 매출 캐파가 더욱더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존재한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 이번에 이제 이슈가 하나 나왔는데 이 순비라는 이 감시 정찰용 무인기를 만들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이제 LIG 넥스원이 만든 방산 혁신형 펀드가 있습니다. 이 펀드에서 80억 정도를 이제 이 순비에 이 프리 IPO에 이제 80억을 이제 지원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여기 솔리드 X가 같이 전략적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순비가 이제 도심항공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도심항공이나 이제 드론 관련 쪽으로도 더욱더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순비가 이번에 이제 IPO가 잘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솔리드도 덩달아 같이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또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고 최근에 좀 시장이 다소 조금 이제 부진하고 좀 눌렸던 측면이 있는데 이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전혀 눌리지 않고 오히려 조금 이제 음봉은 나왔지만 가격은 지켜주면서 좀 횡보 국면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부터 조금 이제 눌렸을 때 좀 폭넓게 잡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 5,30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 이 상태로 다시 한번 시세를 분출해 줄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한 6,400원 정도 자리까지 또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솔리드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기업은 제우스입니다. 오늘 3% 넘게 상승세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사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제우스. 다른 여타의 반도체 기업들 대비해서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가 좀 저평가 영역에 계속 머물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일단 반도체 세정 장비, 그다음에 협동 로봇 두 개의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정 장비 전문 기업인데 이제 세정 장비는 이제 하나만 웨이퍼를 하나만 닦는 싱글, 그다음에 여러 장을 한꺼번에 닦는 이제 배치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모두 방식을 제우스는 이제 생산을 하고 있죠. 일본 이제 자회사 통해서 이제 배치형을 생산을 하는 걸로 좀 알려져 있는데 작년에 매출은 굉장히 좋았었는데 영업이익이 좀 굉장히 안 나왔어요. 근데 올해 제우스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이제 어떤 이런 장비를 사는 데 대해 투자를 굉장히 아끼고 있는 게 올해였는데 제우스는 이 신규 이제 새로운 세정 장비를 만들어서 올해 이제 과거의 그 어떤 실적을 다시 좀 올라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았다가 작년에 잠깐 쉬었다가 다시 좀 회복을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반도체 하시는 분들 이 단어 나오면 좋아하시죠. HBM용 싱글 세정 장비도 개발을 하고 있다는 점, 실질적으로 이제 모멘텀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협동 로봇은 아직까지는 뭐 실적이 그렇게 크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이게 좀 부각되는 건가요? 그 제우스가 보니까 오늘 로봇 쪽이 잘 가던데, 그죠? 그렇죠. 근데 제우스가 특이한 게 무엇이냐면 로봇주들이 갈 때 한 번도 같이 간 적이 없어요. 그런 종목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건 아니고요. 일단 제가 네.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는 이유는 가격적으로 많이 빠졌고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좋아졌는데 올해 이제 시장 영향이겠죠. 반도체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같이 빠졌기 때문에 제우스도 반도체주들이 반등을 준다라고 하면 사실 제우스가 탄력이 좀 크게 나올 때도 있긴 하거든요. 저는 그런 때가 이제 뭐 턴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직 턴이 안 왔을 뿐이지 주가에서 좀 분명 좀 기회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우스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볼게요. 마지막 기업은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신 우리넷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는 외국인 수급이 꽤 들어오고 있고 요 종목 좀 핫했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에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 이슈가 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시발점으로 만들었던 게 이제 구글의 이제 양자 컴퓨터 칩을 이제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 관련 이슈가 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이후로 또 이슈가 또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 연구팀이 이 광 케이블,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기반 시설이죠. 기존 광 케이블 인프라를 통해서 양자 통신 기술 시연에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기존 인프라를 가지고 양자 통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상용화에 상당히 가까워졌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이제 AI 다음이 이제 양자이기 때문에 이 초저온 소형 냉각 장치를 이제 개발을 또 했다라는 이 정상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기계공학과 교수 연구진이 이 초소형 이 냉각 장치 개발, 이제 이 이슈가 또 나오면서 요 양자 보안 관련 또 섹터가 또 한 번 이제 움직이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코이버가 상승력이 좀 일정 부분 나왔기 때문에 조만간 우리넷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존재하고, 일단 양자 암호나 양자 키 관련 이제 장비는 코이버도 마찬가지고 우리넷도 마찬가지고 다 어느 정도 개발을 완료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 이슈가 좀 나올 때 코이버가 올라간다면 우리넷도 좀 같이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또 이런 이제 양자 보안 관련 장비를 만들고 있는 회사들 중에 유일하게 적자 폭이 크지 않고 그나마 흑자 기조로 좀 유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또 기업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쪽 섹터가 부각을 받으면은 우리넷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살펴보아야 되는데, 오늘 같이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시세를 잘 지켜내고 있고 어느 정도 횡보 국면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 7,230원 정도 선부터 7,000원 정도 자리까지 좀 분할로 여러분들이 잘 모아 놓으신다면 1월에 좀 긍정적으로 상승 흐름을 좀 취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월봉상도 거의 지금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 60선, 월봉상 60선 자리에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돌파할 수 있는 여력이 지금 매우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9,600원 정도 자리까지 조금 더 막 위에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노려볼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7,000원 구간에서 잘 모아가신 다음에 9,500원, 600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넷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2000지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 마감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뭐 성탄절을 앞두고 하루 전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혼조세의 흐름이 좀 이어지는 상황이었고요. 우리나라 시장은 뭐 내일부터 휴장이 들어가지만 뭐 주요 서구권 나라들은 오늘부터 휴장인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에 있어서 외국인 수급도 방향성이 한 방향성이라기보다도 좀 제한적인 흐름들이 이어지면서 혼조세가 좀 이어졌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뭐 큰 특징의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종목별 이슈에 좀 집중을 하면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전반적으로 이어졌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번 주에 시장은 전반적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다음 주 이제 폐장일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배당락에도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상황은 좀 혼조세로 좀 마감이 되면서 내년을 좀 준비하시면서 종목 선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을 좀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그렇다면 내년을 준비한다면 오늘부터 볼 기업이 있을까요? 네, 뭐 계속 보고 있는 종목 중에 말씀드린 것은 KSP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흐름들도 좀 무난한 모습이었습니다. 일단은 KSP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 관련된 종목으로서 선박 엔진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 최근 미국 의회에서 조선업법 강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라는 소식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규제가 더 강화되고 또 동맹국 간의 수주가 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나 미국 내에서의 조선업황은 거의 뭐 지금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다른 부품보다도 특히나 이 선박 엔진 쪽에 대해서는 노후 선박이나 환경 규제에 대해서 필수로 교체를 해야 될 부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KSP가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KSP가 현재 지금 쌓여있는 수주 잔고로 인해서 25년 실적도 뭐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현재 주가 저렴할 때 좀 매수하는 전략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KSP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마감의 기술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 곽유정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크리스마스여서 빨간 옷을 함께 맞춰 입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너무 지지부진했습니다. 시장 어떠셨을까요? 네, 일단 뭐 우리 시청자분들께 메리 크리스마스, 미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양지수 모두 다 출발은 좋았었거든요. 크리스마스여서 그런지 강보합권으로 시장이 좀 빨갛게 불을 켜주는 듯 싶었었는데 코스피 시장이 좀 혼조세를 보이는 모습이더라고요. 지금 동시호가 기준으로는 좀 시간이 좀 5분 정도 흘러야지 정확하게 이제 지수상 흐름이 전반적으로 나타날 텐데 오늘은 개인, 외국인, 기관 모두 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매도세가 소폭씩 나와준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개인 외국인은 매도세, 기관 쪽에서는 프로그램 매수세와 같이 함께 연기금 쪽의 수급이 조금 이제 뒷받침된 그런 장세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사실 오늘은 수급이 좀 세게 들어오지 못하는 수급 빈집 장세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참 아쉽습니다. 해외 주요 지수를 보시면 정거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3대 지수 모두 다 강보합권대였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도 3%대 강세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그동안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만 신고가 움직임이었지 다우존스 산업지수나 S&P 500 같은 경우에는 12월 기점으로 해서 그 트럼프 2.0 정권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조정세가 어느 정도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증시에서 그 PC 물가 지수 역시도 안정세가 나와주고 있고 연준 위원들의 비둘기파적 발언이라든지 또한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 리스크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면서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와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또 휴장이 껴있다 보니까 수급 자체가 그냥 눈치 보기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업종 섹터들이 그나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세가 나왔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나 내지는 SK 하이닉스 쪽에서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봤는데요. 삼성전자만 이제 정거래 보조금 관련 소식이
소식이 좀 들려오면서 오늘 구간에서는 등락률이 한 1%대 정도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큰 폭의 움직임은 없었다. 그러니까 사실상 반도체 오늘 관련 종목들도 중소형단의 이제 종목들이 오전장에 좀 일찌감치 반짝 반등세로 움직임이 나오는 모습이었고 그 외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거진다 개별주들의 움직임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었던 장이었거든요. 그중에서 오늘 장 초반에는 드론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왔었고 업종단에서 봤을 때는 오늘 이제 로봇 관련주와 화장품 관련 섹터들이 추세가 상방으로 다시금 좀 전환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줬기 때문에 분명한 거는 긍정적인 업종 섹터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권에서 또 종목들이 올라오는 움직임이 나오는 만큼 그런 이제 업종군들의 순환매, 기술적인 반등 내지는 대개 바운스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보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클로봇이라든지 유로메카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이 유독 시장에서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지금 또 최근에 또 들어오고 있는 테마가요.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여하는 이제 국내 기업들. 네.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그 트럼프 주니어와 같이 뭐 면담을 했다라고 해서 신세계 그룹주들이 전거래부터 오늘까지 좀 들썩 있는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었고 그리고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풍산 역시도 그룹주들이 같이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그 외에는 또 남선알미늄 이런 이제 종목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단기 좀 테마성으로 움직임이 나오는 모습이라서 이런 움직임이 주 후반부까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주까지는 지지부진한 계속 수급 부진 장세가 좀 더 이어나가지 않을까라고서 시장 정리 같이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자체가 좀 거래가 한산했던 크리스마스 이브 시장이었는데 업종별 순환매 나타나는 부분에서는 좀 집중해서 바라보시면 또 투자 아이디어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은 코스피의 경우에는 결국 약보합권에서 마감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구간에서도 약보합, 강보합 등락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 거래가 비슷한 수준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약보합권 그리고 강보합권의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680포인트에 걸터 있습니다. 코스피 200 역시 보합권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 보시면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세가 모두 두드러졌는데요. 큰 폭은 아니지만 모든 주체가 매도 우위로 마감 기다리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개인과 외국인에는 소폭의 매도 우위가 되고 있고요. 기관이 900억 원 이상의 매수 우위로 지수 상단을 그래도 끌어올려주는 모습입니다. 우리 시장 마감해 보겠습니다. 네, 12월 24일 화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휴장을 하루 앞두고 오늘 시장은 사실 지수만 봤을 때는 월요일 시장 전 거래일과는 거의 비교가 없는 상태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한산합니다. 이번 주 휴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성탄절이 연휴가 아닌 중국만을 제외하고는 거의 휴장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수의 움직임, 종목의 움직임, 거래대금의 움직임 자체가 크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코스피 코스닥 마감 지수 상황은 어땠을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약보합권 2440선 종가 형성했고요. 오늘 코스닥은 강보합권 680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코스피 200은 0.13% 강보합권, 그래도 대형주들은 좀 선방하는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지수만 봤을 때는 알 수 있었고요. 또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 거래일 대비해서 1,456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원달러 환율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1,450원대 그리고 1,500원대가 앞으로 단기적인 고점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 레벨을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뚜렷한 모멘텀이 없다라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시가초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어땠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삼성전자는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1.6%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렇게 스탠스가 완전히 변화된 것인지 아니면은 가격적인 메리트만 두고 삼성전자 쪽으로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는지는 사실 연속성을 체크를 해봐야 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12월 말을 기점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삼성전자 쪽으로 다시 한번 들어오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시장에 좀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0.6% 하락세 16만 8,5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IT 투톱 기업 가운데서도 오늘 시장에서는 약간의 주가 흐름은 좀 변화가 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LG엔솔은 조정이었습니다. 2.5% 넘게 하락세. 삼성바이오로직스 1% 조정, 그리고 현대차가 0.7%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쪽으로 고루 들어왔습니다만은 삼성전자와 현대차만의 주가가 상승 탄력을 띄었고요. SK하이닉스 오늘 시장에서 주가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셀트리온 강보합권 우선주 1% 상승세, 네이버 어제 4% 이상 급락 이후에 다시 한번 0.7% 상승 흐름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네이버 쪽으로 오늘 시장에서 강력하게 들어왔고요. 이와 함께 오늘 수급이 들어온 기업들 전체적으로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기아 약보합권, KB금융이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오늘 시장에서 순환매가 좀 돌았습니다. 어제 3,000당 제약의 상한가 직행 이후에 오늘 제약바이오 안에서의 투자 심리가 좀 크게 개선된 모습이었는데요. 알테오젠이 대표적입니다. 6.8% 넘게 급등하면서 29만 6천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알테오젠 다시 한번 시가총액 1위 자리에서의 굳건함을 보여줬고요. 에코프로비엠은 강보합권, 에코프로비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오늘 들어왔습니다. HLB 1% 넘게 조정, 에코프로가 2.5% 넘게 조정, 리가캠바이오 다시 한번 6% 넘게 급등하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3,000당 제약이 어제 상한가에 직행하면서 시가총액 5위권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8% 넘게 조정받으면서 7위권에 안착한 모습 현재 함께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로봇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강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8% 넘게 급등세 나왔고 14만 5,700원대에서 종가 형성을 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클래시스 2% 넘게 상승세, 리노공업도 2.8% 넘게 상승하면서 리노공업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20만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2,440선 턱걸이, 코스닥은 680선에 턱걸이 하면서 마감하게 됐습니다. 환율이 지금 나흘째 1,450원대 위에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 우리 시장에 계속해서 부담을 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오늘 시장 이렇게 마감하면서 올해 거래할 수 있는 날이 단 3거래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3일 어떤 전략 취하는 게 좋을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3거래일이 남아있는데 어떤 전략이 좀 유효하겠습니까? 3거래일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내년작을 준비하는 전략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네. 지수가 올해 한 해 동안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죠. 어디까지 빠질까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얘기 하더라고요. 바닥 밑에 지하가 있는 줄 몰랐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한 줄 더 떠서 한마디 더 거들었거든요. 지하만 있을 줄 알았죠? 벙커도 있습니다. 네. 라고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쵸. 참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녹록지 않고 그러면서도 지금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단을 견고하게 좀 지지받아주는 모습은 나와주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시장 지수 자체가 2,400선만 어떻게든 사수한다면 그래도 연초에는 어느 정도 좀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기대감 역시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627포인트까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600
27포인트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단 650포인트대만 크게 깨지 않는다면 역시나 코스닥도 상방으로 다시금 좀 전환이 돼줄 만한 그런 여지를 우리가 좀 찾아가 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이미 시장에 악재가 워낙 많이 노출이 된 부분들도 있고 또 그만큼 반영이 저는 좀 많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저평가 메리트는 분명한 그런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바닥권에서 반도체 소부장 장비 종목들이 조금씩 시세를 내주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내년 이제 상반기까지는 반도체 업종 자체가 좀 흔들리는 측면이 있겠지만 또다시 이제 반도체 업종은 결국 또 3, 4분기를 또 향해서 달려갈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또 하반기에는 분명히 또 긍정적인 전망들이 지금부터 막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반도체 지금 주들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발판이 되어주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지금 3거래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주 위주의 순환매는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종목들이 지금 뭐 테마로만 이렇게 묶여서 가기보다는 정말 말 그대로 하나하나 종목마다 개별 이슈로 종목들이 부각이 돼서 뛰었다가 윗골이 달면서 빠지는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나마 이번 주 주간에 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 뭐 이슈라고 한다면 윤 대통령의 탄핵 관련해서 변론 준비 기일이 금요일이라는 거. 그래서 첫 재판인 만큼 또 관련해서 종목들이 좀 들썩일 수 있다.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유추를 하면서 대응을 좀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트레이딩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매매를 하더라도 수급 자체가 시장에 지금 크게 붙어주지 못하고 있는 장이잖아요. 그래서 종목을 들어가시더라도 아유 재미없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장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트레이딩에 자신 있다 하시는 거 아닌 이상 어떤 종목이든 지금 저평가돼서 들어가도 종목 자체가 횡보로 가다가 갑자기 튀어오르거든요. 갑자기 튀어오르는 거에 대해서 사실 투자자분들이 대응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서 레벨 지금 증시 레벨 자체가 굉장히 좀 고난이도다라고서 표현을 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는 너무 무리해서 매매하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결산 기업들이 보통 이제 연말에 배당락, 이제 배당 기준일이 있어서 배당 관련돼서 지금 또 말씀하시는 전문가분들 계신데 지금 이제 배당 쪽도 그 정책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결산 배당 이제 기준으로 하는 기업들이 이제 벚꽃 배당으로 지금 점점 넘어가는 추세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배당 주는 기업들 배당 기준일 이번 이제 연말로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은 이제 올 초부터 이제 바뀌기 시작했으니까 내년 이제 또 3월달, 4월달 기점으로 해서 배당 기준일이 바뀌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가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시장에 외국인 수급이 지금 연달아서 붙어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좀 시간이 필요한 문제지 종목들이 안 간다 이런 거는 또 아니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계속해서 대외적인 그런 이제 환경들과 더불어서 지금 아직까지도 시장에서는 또 탄핵 전국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부분들이 좀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거쳐야지 증시도 다시금 좀 탄력적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조금 더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여유롭게 연말 증시 마무리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음을 그래도 여유롭게 가져가 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배당 기준일이 많은 기업들이 이제 기존의 12월에서 2월, 3월, 4월로 좀 변경을 한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체크해 보시고 정치적 이슈들, 뉴스들 나오는 부분 역시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배당 관련한 내용들, 뉴스들 체크해 보시는 연말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일 모레죠. 시초가로 공략해 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이 되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오늘 이제 업종 섹터 단에서 봤을 때 바닥권에서 종목들이 이제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을 보니까 확실히 지금 화장품 섹터들이 분위기가 지금 차츰차츰 좋아지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화장품 쪽에서 대장 섹터가 무엇인가 하면은 당연히 이제 ODM, OEM 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코스메카
코스메카코리아를 가지고 왔고요.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멘텀이 굉장히 좀 많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올해 이제 9월 달까지 계속해서 신고가 움직임도 보여줬었고 98,500원까지 갔었던 기업이거든요. 근데 최근 근래 들어서 조정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올해 그 상승분을 어느 정도 되돌림이 거진다 지금 나와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반에 한 이제 10월 달 기점으로는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우려가 된다. 중국 쪽 법인에 대한 매출에 좀 우려가 된다. 이런 이유로 조정을 한번 줬었고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정권 이제 들어서게 되면은 관세 부과에 따른 그런 이제 이슈가 우려가 된다 해가지고 주가가 조정이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막상 코스메카 코리아의 재무적인 부분을 보면요. 매출액이 올해 보시다시피 최고 실적입니다.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ODM, OEM 쪽은 내년까지 성장세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는 거. 그리고 관세 부과에 대한 부분들도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는 그런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불확실성이 서서히 거치는 것 같고요. 실제로 중소기업 쪽에서 수출 지금 1위를 달성하고 있는 품목 자체가 화장품인데다가 거기에다가 지금 수출도 사상 또 최대치 실적 계속 달성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화장품 관련 섹터 기준으로 해서 모멘텀이 지금 계속 들어와줄 가능성이 높고 올해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가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 상장을 이제 승인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코스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8년 정도 지금 코스닥에 있었는데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게 된다면 해외 고객사들 유치에도 당연히 용이하기 때문에 그러한 또 긍정적인 유동성 자금도 들어와줄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코스메카 코리아 긍정적이고요. 실적이 또 좋아진 만큼 또 주주 환원에 대해서 자회사 쪽에서도 지금 인그루드랩 같은 경우에 배당도 주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배당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함께 가져가 볼 만한 좋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지금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대응해 볼 거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53,800원인데 마이너스 10% 내외 구간이 5만 원 구간대 단기 손절가 잡아가시고요. 1차적인 목표 구간은 제가 봤을 때 기술적 반등 나오게 된다면 61선 아래 구간인 65,000원 구간대까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시세 반등 주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메카 코리아 살펴봤습니다. 목표가 65,000원으로 잡아봤고요. 기초 화장품의 ODM, OEM을 주요 하고 있는 기업인데 내년에는 이제 코스피 이전 이슈도 있고 또 자회사를 중심으로 배당 재개 기대감도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프로젝트명 대왕굴의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이 성공할 경우 국가의 로열티 성격으로 지급되는 이익인 최고 조각료율이 최대 12%에서 33%로 상향 확정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최고 조각료율 상향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글로벌 메이저 석유사 투자를 유인하면서도 큰 수익이 날 경우 적절한 수익이 국고로 환수되도록 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부 유출 우려를 불식하려는 조치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 상장사가 인적 분할을 할 때 자기 주식의 신주 배정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할 때 소멸법인이 보유한 자사주 역시 신주 배정을 하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상장법인 자사주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대주주가 인적 분할 과정에서 추가로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도 자사주에 배정된 신주만큼 신설법인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는 자사주의 마법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안에는 자사주 보유 처분 과정과 관련한 공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으며 자사주는 신탁으로 취득하는 과정에 공시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IBK 기업은행 노동조합이 오는 27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김영선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오늘 27일 기업은행 노조조합원 약 8천 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진행한다고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밝혔습니다. 금융노조 총파업에 참여하는 형태가 아닌 기업은행 노조가 단독으로 총파업을 벌이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요구사항은 시중은행 수준의 임금 인상과 함께 특별 성과금 지급, 시간의 수당 체불 해소 등입니다. 노조는 이 같은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파업을 이어나가겠다고 선언하며 이번 파업이 전지점 마비 수준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인당 1개 압류 금지 통장을 일정 한도까지 허용하는 법안을 당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개인이 신용불량자가 되면 통장 개설을 못하고 통장 개설을 못하면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을 길이 없어 사실상 경제활동 영역 밖으로 퇴출당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며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서민금융지원은 개인에 대한 복지나 선심 정책이 아니라 경제 성장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시장 전체 지수만 봤을 때는 사실 어제장 대비해서 크게 움직이지 않았지만요. 그래도 외국인 수급이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 쪽으로 들어온 것은 어떻게 보면은 산타랠리의 일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를 샀던 외국인들 하반기 들어서 이탈이 가속화됐는데 오늘을 기점으로 완전한 순매수 스탠스 전환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네, 그리고 여전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점은 변화하는 점은 아닙니다. 연말 장세를 지나서 내년이 되면 조금 더 우호적인 환경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소식은 전해드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계속해서 함께 투자 계획 세우는 데 도움 드릴 테니까요. 연말에도 내년에도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모두 다 고맙습니다.